네, 4월 세계안보지형에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죠. 이른바 벚꽃 동맹. 지난 10일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나왔던 말인데요. 일본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기도 한데 이 단어를 쓴 이유부터 좀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왜 그것을 벚꽃 동맹이라고 부르고 미일이 그걸 왜 좋아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벚꽃 동맹이라는 표현에 역사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1885년에 일본을 여행한 여성 작가 엘리자 시드모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벚꽃을 가지고 워싱턴에 한번 심어보자 이것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1906년에 농림부의 이 페어차일드 박사라는 이분이 수변 조경을 위해서 벚꽃을 한 200그루를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시드모 작가가 영부인에게 그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태프트 대통령의 영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프트 대통령의 영부인이 일본 측의 요청을 민간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1909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1910년에 2000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2000주를 가져와가지고 심으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해충하고 오염된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싹 다 불태워요. 2000주를.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그 당시에 도쿄 시장인데 다시 3000주를 보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방금 드린 이 얘기에 미국의 여성, 과학, 교육, 도시, 영부인, 민간협력, 무역과 항행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벚꽃 동맹이 역사성이 있는 표현이고 미일 관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양국의 모든 분야의 협력과 그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가 들어있기 때문에 벚꽃 동맹 이거 만만한 거 아니다. 저도 그렇게 이걸 알아야 벚꽃 하나에 됩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제 국방 안보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지휘 및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군의 상호 운영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주일 미군 그동안 뭐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거는 사건이라고 말 수 있는데요. 사건이요? 네, 사건이에요, 사건. 이거는 군사 혁신의 끝판왕이 이제 상부 지휘 구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한미 연합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한미 연합 방위 체제라고 합니다. 연합 방위 체제를 가장 부러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 미군이 원래 54,000명 정도가 있는데 주일 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어떤 작전 지휘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본 자위대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사령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6,200km고요. 시차가 19시간이에요. 실시간 그게 협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이번에 어떤 그 군사협력 핵심은 뭐냐면 주일 미군 사령관하고 여기에 있는 자위대하고 같이 우리 한미연합 방위체제처럼 실시간대 작전 조율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상부 지휘 구조를 개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보게 되면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항공 자위대가 있는데 이거를 작전 지휘 일어날 수 있는 통합작전 사령부를 만들어 놓고 주일 미군의 어떤 역할과 그런 어떤 권한을 격상시켜서 카운터파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주일 미군 사령관의 직책이 3스타인데 계급이 삼성 장군인데 이거 사성 장군으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높여서 같이 이제 카운터파트로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해서 중국과 전략 경쟁을 함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 지휘 구조가 두 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주일 미군하고 이제 일본의 자위대하고 이게 심상치 않은 어떤 변화고 군사 혁신의 아까 그래서 끝판왕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상징적으로 서열도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군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위대 현대화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동안 현대가 좀 미진했다는 면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그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고 심상치 않은 변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받아서 획기적인 변화다. 획기적이다. 네, 여기에 2024년에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일본 합동작전사령부, 이게 JJOC인데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해서 지휘통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관련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차기 동맹 방안이라는 문건에 나옵니다. 네. 우리 언론에 공개된 것은 여기에 있는
차기 동맹 방안의 극히 일부인데 주일 미군 사령부 주요 역할은 지휘 통제가 아닌 지금 현재 행정 지원이잖아요. 이것을 주일 미군 사령관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성 장군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지원 위주가 아니라 전투 위주 임무 수행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문건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Fight Tonight을 우리가 가져오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우리 거거든요. 한미 연합사 거예요. 이건 우리 건데 Fight Tonight을 우리가 하자. 우리 왜 못하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문민 리더십, 의사결정 연계 조직으로 가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원스톱에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군 합동체제로 가자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하고 세 번째는 다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 재난구조라든지 전투 지원이라든지 다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젠다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기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구적인 지휘 구조를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공통 상황도를 운영하자. 이게 캅이라는 건데 연합작전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 모든 네트워크가 다 들어가요. 이게 지금 없는데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건 전투부대로 간다는 거고 작전 계획을 만들어서 공유하자. 일본은 지금 작전 계획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연합자산을 같이 운영하자. 실시간 연합작전을 하자. 연합합동 능력을 증강시키자. 우발 계획을 발전시키자. 이 우발 계획의 우발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각하고 기분 나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본이 지금 통합 막료 간부라고 해서 합참 비슷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연합,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인 합동참모본부로 증강 개편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권력 의지, 니체가 말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 소유하고자 하는 노력, 강해지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까지 나왔습니다. 자위대가 그동안 평화헌법 때문에 방어만 할 수 있는 군대였고 그러면은 활동 범위가 훨씬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훨씬 커지는 건데 이 사건 제가 아까 사건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보 지형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동북아에.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조짐은 지금 바로 나타난 게 아니고요.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평화헌법에 따라서 자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수방위,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 대한 전수방위를 하고 하나 일종의 어떤 방패 역할을 하고 일본이 이제 침략을 받았을 때는 이제 주일 미군이 이제 창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는데 2022년도 말에 기시다 내각에서 이거를 그 필요하면 유사시에 하면 적국의 어떤 그 기지라든가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제 명기를 했어요. 근데 3대 안보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외교 안보의 기본 지침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이게 첫 번째고요.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 방위 전략.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방위 장비 조달 방침인 방위력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위대를 움직이는 전력과 전략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공세적으로요. 사실 지금 현재 그 전 세계가 원톱 체제에서 블록화 체제로 넘어가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역할이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도 산재한 어떤 내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같이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 방위에 이제 묶여있던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역량이 이제 동북아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 한반도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보 정사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전략적으로 이제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이 적국이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흘러온 데는 사실 미국도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낼 방파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을 했고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어떻게 동맹이 되고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느냐. 어떻게 적이 동맹이 되었느냐 하는 특집 그 기사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공산주의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선택을 놓고 일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뭐냐면 패전국, 전범국을 징벌적인 조치를 하면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내린 결론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고 민주국가로 육성시키는 것이었는데
이 문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가더 사령부의 일본 군정 문서를 보면 최초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존의 정부 민간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라. 절차를 지키고 서로 증오를 줄이도록 노력하라. 시민을 존중하고 신뢰관계를 쌓을 것.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봉사할 것. 그러니까 미국이 70년 넘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네. 지금까지 일궈온 것이 미일 동맹이다. 이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뭐 타격을 받을 만한 그런 대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친밀해지고 긴밀해지면 긴밀해졌지 이것이 느슨해지거나 서로 등 돌릴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은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차이가 있죠. 예. 이 두 동맹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1953년도에, 그 다음에 미일 동맹 같은 1952년도에 이제 맺어졌거든요. 당시에 한미동맹은 어떤 목적으로서 이렇게 맺어졌냐면은 공산 세력에 대항하는 최전방 수호자 한반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지상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무장한 어떤 지상군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일 동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거나 억제하는 후방미 병창기지 역할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일 미군의 어떤 주요 전력은 항공모함 중심의 기동함대하고 네. 해병대 전력이 있고 이거 전략적 기동부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적인 뭐 역사적인 어떤 동맹 때문에 주일 미군과 이제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활동 범위가 이제 뭐라 할까 명시상으로는 좀 이렇게 동북아에 언저리 이렇게 얹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평강법 때문에 이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가 자위대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 미일 동맹에 있는 주일 미군처럼 자위도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어떤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위대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홍학작전사령부를 만들면서 주일미군하고 카운터파트가 되면서 이게 전략적 기동군으로 변모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바뀔까요? 네. 지금하고? 주한미군은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주일미군하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우리가 중심이냐, 쟤네가 중심이냐예요. 근데 지금 명확한 것은 주일미군이 중심입니다. 대외 공개 문서를 보면 현재로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간은 주일미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어디에가 이렇게 돼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간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2019년 판의 근간이다. 우리는 뭐라고 돼 있냐?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이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근간이다. 동북아 평화의 핵심이다. 이쪽이 좀 더 무게가 가 있죠. 두 번째는 숫자적으로 그렇잖아요. 주일미군이 5만 6천 명입니다. 주한미군은 2만 8천 명이에요. 숫자로 나타난 것이고 플랫폼의 성격이 주일미군은 1급이에요. 파워 프로젝션 허브라 그래서 대량의 전력을 한꺼번에 투사할 수 있는 기지가 일본군 기지고 주한미군 기지는 굳이 급수를 따지자면 2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인 오퍼레이션 베이스에서 장기 주둔 가능한 기지.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일본 쪽에 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말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리더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은 쿼드 체제의 일부로서 자위대 현대화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역할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분발할 때가 된 게 맞습니다.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뭐 지금 역할도 조금 다르지만은 규모나 주둔 지역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뭐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가 이게 되고 있는 거고요.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가장 많아요. 5만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초의 어떤 미일 동맹이 시작된 게 소련의 팽창을 이제 억제하거나 견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해군, 해병대, 공군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화력이 엄청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기지를 좀 살펴보면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어요. 여기는 주일 미군 사령부하고 미5 공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공수송의 주력인 C-130 등 다수의 항공기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요코하마 해군 기지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는 미 7함대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고 항공모함, 이지스함, 구축함, 잠수함 등 동북아 지역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이제 해상 전력이 이제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세보 해군 기지도 있는데 여기는 미 칠함대 이하의 상륙함과 소위함 등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제 해병대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오키나와 이제 호텐마 해병지지가 있는데 여기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해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섬뛰기를 할 수 있는 해병대 전력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수송할 수 있는 이제 MV-22 오스프리라고 하죠. 수직 이착륙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CH-46 수송 헬기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에서 신속하게 싸울 수 있도록 평택위에서 저희가 직결부위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기에서 싸우는 때가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해군, 공군, 해병대 위주로 되기 때문에 거의 전략적 수준에서 움직이는 기동군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뭐 한국과 뭐 일본이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 없겠지만은 여기를 이제 군사적 관점에서는 되게 전략적 요청지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군사 장비도 공동 개발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네네. 어떻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저희가 좀 뭐랄까 유심히 바라봐야 될 상황이 됩니다. 이번에 4월 10일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고 나서 채택했던 선언문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양국 정상이 이제 미사일 등 무기 공동 개발 생산에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확하게 돼 있어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일 미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제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어떤 저궤도 탐지 추적을 위한 어떤 그 위성들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한 문구 안에서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미 육군이 현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획득하는 무기 체계가 네. 기존의 무기 체계와 상호 운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전투 실험을 해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 컨버전스인데 2019년 정도부터 자위대 인원들이 파견돼서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치들은 지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일어났던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는 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고궤도에 있는 정지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자유롭게 방향을 칠 수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를 그렇죠. 함께 개발하겠다라는 네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갖다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스타링크와 같은 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소형 위성의 네트워크를 네.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위성을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위성과 감시 정찰 위성으로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초소형 위성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발사 진원지가 중국과 북한이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가장 먼 데부터 감시를 해야지만 이게 자기네들이 요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는 이건 것이죠. 박사님 전문 분야니까 좀 더 물어보면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체계 개발한다는 얘기 어떻게 요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같이 개발을 해오고 있었어요. 네. 에이티온하고 미쓰비시 여기가 시커, 자세 제어 엔진, 2단 로켓 엔진, 클램센 노즈콘 이런 것들 핵심적인 기술과 장비들을 같이 개발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공동 개발한다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속도 면에서는 활공 단계 요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리 면에서는 장거리 추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궤적 변화에 있어서는 저공 활강을 하는 탄두의 궤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발해서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이것도 관심사예요. 지금 신개발 이지스 신형 구축함 일본이 2027년에 한 척, 28년에 한 척 여기다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써먹느냐? 미국, 일본, 호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일본, 영국 3국 연합 합동 훈련에서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미국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구체적인 이득이 뭐냐, 이게 미 국방산업전략이라는 문서에 2024년 1월에 명기가 돼 있어요.
탄력적인 무기 공급망을 갖추겠다. 네. 기술 줄 테니까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자. 그다음에 인재를 육성하겠다. 동맹국 인재도 내 인재다. 세 번째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겠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억제를 하겠다.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같이 무기를 만들고 나서 중국은 따로 국밥시키겠다는 거죠. 이러한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된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적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동맹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국민의 공감대하고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맹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거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그 중국하고 결전이 붙었어요. 그럼 우리가 갈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북한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직접 들어가서 관여를 할 거냐?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한미일 군사 동맹보다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슈별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이제 그 원점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사거리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워닝을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국익에 부합되는 건데 그 위협도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포함돼서 군사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주변국의 러시아나 중국이 누구도 뭐라고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과 일본의 어떤 동맹의 편을 들게 된다면 저희 경제도 마찬가지 러시아나 이제 중국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밸런스 게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다음에 다임,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죠. 디플로머시, 외교,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 그다음에 밀리터리, 군사, 그다음에 이코노미는 경제,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국가 이익을 최대한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국가 전략을 선택하고 이거를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동맹보다는 어떤 협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일본 해상 자위대하고 우리 해군하고 전력을 비교하잖아요. 네. 예, 궁금하니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맞냐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적대국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남겨놓고 B국을 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1대1로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해보자면 한국 해양대학교 박사 논문에 2030년 전망을 내놨어요. 수치를 가지고. 한국 해군 전력은 2030년에 중국 대비 19%, 일본 대비 49%에 못 미칠 것이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위 충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나라랑 전투력으로 비비려면 70%는 갖고 있어야 돼요. 못 비비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왜 한일을 놓고 보느냐. 지금 현재 각국의 군사 전략서나 안보 위협서를 봤을 때 한국하고 일본 해군 전력을 합친 것이 중국 대비 70%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2030년 어떻게 되냐면 한국하고 일본의 해군 전력을 합쳐도 중국 대비 70%가 안 돼요. 19%, 49%로 좀 못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병력은 한국이 7만 명, 일본이 4만 5,300명 정도 되고요. 잠수함이 우리가 19척 다 합쳐서 일본이 24척 정도 되죠. 그리고 디스트로이어 구축함만 보자면 우리가 6척, 일본이 34척 되는데 단순 숫자로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일본은 예를 들어서 잠수함은 3,000톤급 이상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의 핵심은 뭐냐면 대공방어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대공방어 능력,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갖춘 대공방어 능력을 갖춘 구축함이 3척밖에 없어요. 일본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하고 자꾸 비교하려는 네.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적으로 규정한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좀 보는 것이 좋겠다. 네.